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드디어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던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마치 새가 된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온 저축을 확인하고 이제야 비로소 평화롭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계획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 잔액을 확인한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잔액은 고작 5,50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충격에 휩싸인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시스템 오류일까? 단순한 실수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며 은행으로 달려가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내용은 충격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30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시계처럼 정확히 말이죠. 내 월급은 800만 원이었고 남편 사무씨의 연금까지 더하면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뺨을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나를 덮쳤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사무씨가 결혼 후 줄곧 관리해 온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는 결혼 이후로 집안의 재정을 꼼꼼하게 기록해왔습니다. 한 푼도 빠짐없이 정리된 그의 가계부는 그저 그의 귀여운 습관이라 생각했었죠. 나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신뢰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다를 수 없었습니다. 가계부를 펼쳐보니 매달 빠져나간 돈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시작된 금액이 점차 늘어나더니 5년 전부터는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작은 메모를 보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비앙카와 아이들 생활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나에게 절약하라고, 아끼라고, 노후를 위해 준비하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내 돈을 사용해 다른 여자의 생활비와 아이들을 보양해왔던 겁니다. 나는 그의 서재 한가운데에 서서 가계부를 손에 든 채 마치 잔인한 농담의 희생양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빛 서비스에서 충실히 일하며 은퇴를 준비했는데 이게 내가 맞이한 결말이라니. 마지막 출근을 하고 은행으로 향했던 그 순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드디어 자유와 휴식, 그리고 소소한 모험의 삶을 꿈꾸며 말이죠. 하지만 계좌 잔액을 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은행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좌에서 매달 30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잔액은 정확합니다.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낯선 사람이 팔꿈치를 잡아주지 않았다면 정말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확인된 것은 매달 어김없이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급이 입금되자마자 바로 빠져나간 돈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만 해도 8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30년 동안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니 금액은 쉽게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늘 그가 자랑스럽게 보관하던 손으로 쓴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꼼꼼히 적힌 기록들은 한때는 그의 책임감과 성실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계부를 열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매달 빠져나간 돈이 기록되어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 옆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앙카와 아이들 생활비. 그리고 그 이름. 비앙카유. 그 이름이 녹슨 칼처럼 내 마음을 천천히 찢어놓았습니다. 내 신뢰의 가장 깊은 부분을 흔들리게 한 이름. 비앙카. 그녀는 상우가 한때 빠져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비앙카는 언제나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아름답고 대담하며 항상 스포트라이트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 반면 상우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앙카 같은 사람이 두 번 쳐다보지도 않을 그런 사람이었죠. 비앙카는 언제나 불꽃놀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그녀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임신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혼 반지도 없었고 아이의 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싸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는 그저 그의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첫사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추억으로 지부했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놓지 않았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재정적 부담을 경고하며 지출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고 지출을 줄이며 예산을 아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끼고 모은 모든 돈이 다른 여자의 삶과 그녀의 아이를 위해 쓰였다는 것을로. 나는 그의 서재 한가운데 서서 가계부를 움켜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격렬하게 울다가 어느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유머에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쓰디쓴 깨달음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은 엉켜버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열쇠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우가 집에 들어왔고 곧바로 서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내 손에는 여전히 가계부가 들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허락도 없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비난조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계부를 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제 이걸 설명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 그의 눈에 잠깐의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금세 그것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며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집어들고는 마치 성스러운 물건이라도 되는 듯 가슴에 바짝 붙였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스텔라. 그는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건 내 개인 기록이야. 누가 너한테 이걸 뒤질 권리를 줬지?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걸어다니는 ATM이었습니다. 나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며 월급을 벌어들였고 그는 그 돈을 몰래 다른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 앞에 서서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났습니다. 충격에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를 때린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항상 온화한 사람이었고 갈등을 피하려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대의 뺨은 수십 년간 쌓여온 배신감이 드디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그는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어. 우린 부부야. 내 돈은 내 돈이야. 내가 그 돈을 좀 썼다고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떠오른 운만한 미소, 목소리에 담긴 당연하다는 태도.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우, 아직도 비앙카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냥 말해. 이 생활비라는 핑계로 날 모욕하지 마. 이건 자선이 아니야. 이건 이장된 불륜이야.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비앙카는 오래된 친구야. 그녀는 힘든 삶을 살았어. 난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와줬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내 애대인과 그녀의 아이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준 거라고. 그동안 나는 돈을 아끼느라 변변한 신발 한 켤레도 사지 못했어. 그런데 너는 내 등 뒤에서 그녀에게 돈을 퍼부었어. 내가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날카로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속여놓고 내가 그녀에게는 비밀 후원자가 되어주었다니. 내가 말했던 절약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게 아니었어. 그건 전부 그녀를 위한 희생이었어. 사무는 침묵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를 깊이 상처 입힌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스텔라,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상처받은 척하려는 듯한 목소리로. 우리는 결혼했잖아. 수십 년을 함께 했는데 내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해 나온 것이었지만 오히려 나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애썼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보다 적은 돈을 벌던 시절, 그것이 그를 괴롭혔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상처받는 것을 건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내가 그에게 통제권과 존엄성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준 것은 존엄성이 아니라 배신의 기회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매트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기억나.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이 필요했었잖아. 그는 이 말을 짚으리며 말했다. 그게 갑자기 사무는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병원비가 부족해서 우리는 대출까지 받아야 했어.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난 내가 나에게 그랬던 말을 아직도 기억해. 내가 말했지. 우리는 힘들어도 버텨야 해. 아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난 더 열심히 아꼈어. 그때부터 더 많은 걸 포기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때도 내 돈은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네. 매트가 다리 수술을 받으려고 고통스러워할 때 내 돈은 비앙카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쓰였던 거잖아. 사무는 입을 열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변명조차 찾으려 하지 않는 무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럴 수가 있어? 나는 그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내가 밤낮 없이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있을 때 내가 했던 일은 뭐였어? 내가 비앙카를 돕고 있었다고. 그건 도움이라고 부를 수 없어. 그건 배신이야.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내가 가장하고 있다는 듯했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넌 항상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했지. 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던 시절에도 나는 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내가 관리하도록 맡겼어. 그게 내게 자부심을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한 일은 그 신뢰를 이용해서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시킨 거야. 사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텔라, 그만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비앙카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가 아니면 누가 그녀를 도왔겠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는 비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돕는 동안 나와 아이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 내가 새 신발 한 켤레 살 때도 고민해야 했던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어. 내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내 돈을 퍼부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폭발하면서 나는 그를 향해 마지막으로 쏟아냈습니다. 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어.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겠어. 내가 그녀를 위해 돈을 쓰면서도 우리를 위해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잖아. 내가 말하는 사랑이 이런 거라면
난 더 이상 그 사랑을 원하지 않아.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후회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표정을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상우,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내가 비앙카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선택에 책임을 져. 나는 그의 서재를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때 너에게 간절히 부탁했어. 저축한 돈을 꺼내서 병원비를 내자고. 하지만 너는 단호히 거절했어. 그 돈은 정기예금에 묶여 있어서 건드릴 수 없다고 했지. 대신 이웃이나 동료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했어. 그날 밤 나는 얼어붙을 듯한 폭풍 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내 손끝은 얼었지만 내 심장은 불타오르듯 아팠어. 나는 상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힘주어 말했어. 당신은 내 돈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를 보양했어. 그게 날 억겁게 만들어.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어.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쓰러졌고 다리가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 모든 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지. 나와 그리고 내 귓가에 울리는 심장박동 소리만이 들렸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나는 그냥 돌아설 수 없었어. 무릎을 꿇고 그를 일으켜 세웠어.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도 우리는 40년을 함께한 부부였잖아.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는 없었어. 나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어. 의사들이 초기 검사를 마치고 추가 검사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병원 밖으로 나가 매트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들에게 와서 아빠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지. 그리고 나는 병원을 나와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 더 이상 상우를 마주할 수 없었거든. 집으로 돌아오니 집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어.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점막 속에서 울려 퍼졌지. 한 방울씩 떨어지는 차가운 물방울처럼 초침 소리는 내 머릿속을 울렸어. 40년의 결혼 생활이 가계부와 멋줄의 손글씨 메모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나는 상우와의 초창기 시절을 떠올렸어.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나름대로 친절했고 부드러운 면도 있었지. 그의 유일한 단점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그의 지나친 절약 정신이었을 거야. 하지만 그 절약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어. 뿌리 깊은 집착이었지. 거의 병적이라고 할 정도로. 몇 년 전 겨울이 떠올랐어. 그는 돈을 아낀다며 감자와 당근을 대량으로 사들였어. 하지만 감자가 싹이 나기 시작했는데도 그는 그것을 버리기를 거부했지. 썩은 부분만 잘라내면 괜찮다고 했어. 그 겨울 나는 심각한 식중독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때조차도 나는 그를 이해하려 했어. 우리 저축한 돈도 있잖아. 이렇게 살 필요는 없어. 라고 말했지. 하지만 그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모호한 변명만 늘어놓았어. 나는 그저 그가 가난하게 자라서 그런 습관이 생긴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그 모든 절약은 다른 여자와 그녀의 아이를 위해 쓰인 것이었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자정이 넘어서야 나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 그리고 가계부를 한 줄 한 줄 다시 읽기 시작했어. 마지막 한 푼까지 계산하면서. 답변했을 때 나는 더 차가워진 자신을 느꼈어. 지난 30년 동안 상우는 비앙카에게 13억 원이 넘는 돈을 보냈어.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내 인생의 노동, 희생,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었어. 그리고 가계부 맨 뒤쪽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 손이 떨리며 그것을 꺼냈어. 사진 속에는 상우, 매트, 그리고 비앙카가 있었어. 햇살이 비치는 공원 잔디밭 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은 마치 행복한 가족 같았어.
나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 숨조차 멈춘 듯한 기분이었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 그 순간 내 남아있던 힘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 나는 서재 소파에 앉아 사진을 손에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 내 삶 전체가 농담처럼 느껴졌어. 쓴웃음이 나왔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가계부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 모든 사진, 모든 메모를 저장했지. 다음 날 아침, 상우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들어왔어.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 후중을 들은 아이처럼 보였지. 뒤따라 들어온 매트가 고개를 끄덕이며 상우를 격려했어. 상우는 망설이다가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살며시 잡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 스텔라, 어제는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어.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는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어. 내가 말하지 않은 건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비앙카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나쁜 남자를 믿었어.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됐지.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병원을 들락거렸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의 주름진 뺨을 따라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어. 매트가 바로 끼어들며 말했어. 엄마, 진짜로 생각해봐.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야. 비앙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해줘. 너무 화내지 말아줘. 나는 매트를 바라보며 부자, 가 서로를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똑같이 옹호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동정도, 용서도, 심지어는 아픔도 더 이상 없었다. 내 귀에 들리는 건 오직 비앙카가 힘들었다. 비앙카가 고생했다. 비앙카를 이해해야 한다는 말뿐이었다.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집을 짓고 이 삶을 만들고 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나를. 대신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여자를 위해 애도하고 있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하려 해도 그들의 말은 내가 가진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매트를 돌아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보았다. 13억 원을 들인 선행이라니 정말 대단히도 관대하구나. 그 말을 하며 나는 비웃음을 지었다. 바로 이 사람이 장을 보고 온 영수증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던 사람이었다. 몇백 원, 몇천 원에도 나와 실랑이를 벌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족도 아닌 여자를 위해 그렇게 거액을 쏟아붓는 데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니.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시험 삼아 물었다. 너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니? 매트의 어깨가 굳어졌고 잠시 그의 얼굴에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아니, 엄마. 그냥 아빠가 가끔 얘기한 것뿐이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나는 아들과 아버지가 완벽한 호흡으로 서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며 쓴웃음만 나왔다. 결국 나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가족을 사랑하고 지탱하며 수십 년간 헌신했던 나는 내 남편, 내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 내 아들, 내가 직접 키운 아이가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편에 서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웠다. 가슴 속의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그 상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스텔라, 제발. 상우는 다시 익숙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가 상황을 무마하려 할 때 항상 쓰던 그 목소리였다. 우린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잖아. 이걸 이렇게 큰 문제로 만들지 말자. 그의 패턴은 언제나 같았다. 불쌍한 노인의 모습으로 감정을 자극하며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방패 삼아 자신을 숨기는 것이었다. 한때는 그런 말들이 나를 약하게 만들었고 내 결정을 망설이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앙카를 돕고 싶다면 그건 당신 일이지. 하지만 내 돈을 쓸 순 없어.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 40년의 결혼 생활, 13억 원, 당신이 그 돈을 갚는다면 내가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해줄게.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내가 어떤 스위치를 눌러버린 것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부리치며 폭발하듯 소리쳤다. 미쳤어. 13억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비앙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난 내가 자비롭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그는 나를 마치 자신이 배신당한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순간 한기가 온몸을 스쳤고 나는 다시 쓴웃음을 지었다. 도덕적 죄책감을 이용하려는 그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가 20대 초반에 결혼했던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회사에서 수십 년간 일하며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정치적인 싸움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가 몇 마디 교묘한 말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었다. 나는 자리를 떠나려던 순간 매트가 다시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엄마, 진짜 이걸 그렇게 큰 일로 만들어야 해. 그냥 넘어가자.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을 안 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만해. 그가 비앙카 이모라고 부르는 말투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았다. 너무나도 친근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오늘 하루 동안 내게 했던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만약 이 방에 제3자가 있었다면 아마 그들은 비앙카가 그의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떠나 있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가족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그리고 상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이혼하고 싶어. 그 말은 조용히 나왔지만 그 울림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밤의 고민과 눈물 속에서 만들어진 결정이었다. 사무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안 돼. 그는 이를 악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절대 안 돼. 죽어도 이혼은 못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이용했던 이 사람을.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를 사랑했다면 그녀와 떠나지 않았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야. 하지만 나는 묻지 않았다. 더 이상 그의 대답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끝냈다. 그날 이후 나는 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집안은 마치 모든 온기가 빠져나간 듯 차가워졌다. 침묵은 숨막힐 듯했고 나는 이제 그를 위해 요리하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색감이 풍부한 요리들. 집안에 드리운 차가움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상우가 이제 레프토보즈, 남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이제 매일 패스트푸드를 주문하기 시작했다. 햄버거, 치킨, 피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 그의 식탁에 올라왔다. 현관문에서 배달원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받는 그의 목소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고 친근했다.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내 가슴 속에 무거운 통증이 피어올랐다. 결혼 40년 동안 첫 해 잠깐의 로맨스를 제외하면 우리의 식사는 대부분 남은 음식이나 데운 통조림 야채로 이루어졌다. 사무는 평생 동안 절약을 설교하며 살았다. 전기 아끼기, 물 절약하기, 심지어 치약 지불을 끝까지 짜내는 사람이었다. 내가 살았던 남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스스로를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갑자기 매일 의식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햄버거, 바비큐, 초밥,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까지. 그 아이러니는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이제 누리고 있는 화려한 식사를 보며 나는 그가 만든 규칙 아래에서 살았던 모든 세월을 떠올렸다. 매푼을 계산하며 작은 위안조차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런데 이제 그는 절제라는 단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날 며칠이 그렇게 차갑고 고요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상우는 다시 허해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원군을 데려왔다. 비앙카가 우리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들었어. 그는 약간 머쓱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가 널 만나고 싶대. 나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망가진 결론을 고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다. 순전히 호기심 때문이었다. 내 남편이 몰래 우리 인생의 저축에서 13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릴 만큼 가치 있다고 여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다. 상우는 빠르게 만남을 주선했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비앙카가 혼자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매트도 나타났고 매트는 메이슨까지 데려왔다. 할머니, 비앙카 이모, 정말 좋은 냄새가 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메이슨이 소리치며 비앙카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비앙카는 즉시 환하게 웃으며 모성애가 가득한 표정으로 그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연습된 미소로 살짝 올라갔다. 무언가 내 안에서 가라앉았다. 이건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었다. 이건 마치 대관식 같았다. 그녀는 화해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집의 여왕이 된 것처럼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러 온 것 같았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점은 어쩌면 그녀가 이미 여왕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손자가 내가 거의 알지 못하는 여자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내가 안심하고 살고 있던 허울뿐인 안정 속에서 내 남편, 내 아들, 심지어 내 손자에게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엄마, 비앙카 이모가 엄마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매트가 무심한 어조로 말했다. 그 말투에는 미묘한 비난이 섞여 있었고 그것은 내 마음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마치 이 따뜻하고 아늑한 가족의 조화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이 나라는 듯했다. 비앙카는 나를 향해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스텔라,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전히 멋지시네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며 마치 우리가 오래된 친구였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대화를 자신의 이야기로 돌렸다. 스텔라, 제 삶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어리석었고 잘못된 남자를 믿었어요. 결국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죠. 제 불쌍한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병원에 다닌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아깝도 엄청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곧 그녀의 정성스럽게 화장한 얼굴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위로를 구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인정받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상우는 그녀 옆에 앉아 가슴 아파하는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울지 마, 비앙카. 내가 있는 한 너는 절대 고생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하며 친밀함이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잊지 않았다. 다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것을 나에게 주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주기로 선택했을 뿐이었다. 매트도 끼어들며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비앙카 이모. 이모는 항상 저랑 메이슨에게 잘해주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나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상무, 비앙카, 매트, 메이슨. 이 장면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내 안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하고 텅 빈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차갑게 말했다. 그렇게 그녀를 사랑한다면 나랑 이혼하고 그녀랑 결혼해. 그러면 적어도 변명이라도 될 테니. 방 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상우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턱은 꽉 다물렸다. 그는 황급히 비앙카를 돌아보며 사과했다. 신경 쓰지 마. 그녀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비앙카는 너그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스텔라에게 사과드려야 해요.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상우가 다시 끼어들었다. 무슨 사과야? 너는 사과할 필요 없어. 그 돈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너는 양심의 부담을 가질 필요 없어. 스텔라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그는 나를 바라보며 항상 내 감정을 무시할 때 사용하던 그 익숙한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냥 기분이 좀 나쁜 거야. 내가 진정시킬게. 마치 내가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하지만 그는 잊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사무는 내가 절대 그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었다. 사실 나도 한때 그렇게 믿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특히 이 가짜 같은 삶에 썩어 문드러진 비밀들이 모두 드러난 지금 나는 확신했다. 다시는 누구의 바보도 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이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떠나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상우와 매트를 바라보며 말했다. 비앙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 내 말이 끝나자마자 상우가 긴장하는 것이 보였다. 예, 여기서 다 같이 얘기하면 안 돼. 비앙카는 건강이 좋지 않아. 괜히 그녀를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는 마치 내가 폭발 직전의 폭탄이고 비앙카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깨질 것 같은 도자기 인형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가슴 속의 통증이 다시 비틀리며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를 보호하려는 그의 본능이 이 정도까지라는 사실이 드러날수록 우리의 몇십 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농담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 내 삶 자체가 농담의 펀치라인이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정예의 한 조각이라도 되찾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쓴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차분하지만 비꼬는 어조로 말했다.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거야. 어쨌든 내 노동의 대가를 수십 년 동안 누렸잖아. 대화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비앙카는 입술을 깨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괜찮아요, 상우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마치 성인군자처럼 희생을 자처하는 듯했다. 스텔라가 화가 난 것 같으니 화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상무는 나를 노려보았다. 마치 내가 비합리적인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달콤한 조종자들은 점점 더 능숙해지는 것 같았다. 몇 분 후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비앙카와 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이 되자마자 그녀가 밖에서 짓고 있던 상냥하고 부드러운 가면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좁아졌고 자세는 변하며 온만함이 돌아왔다. 어휴, 제발. 그녀는 비웃으며 턱을 치켜들었다. 65살이나 먹고 아직도 이혼 문제로 10대처럼 징징거리다니 참 한심하네. 그녀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조언 하나 해줄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모른 척하고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 누가 드라마틱한 아내라고 메달이라도 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건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내가 지겨운 농담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우리 둘은 젊었을 때부터 절대 잘 지내지 못했다. 그녀는 예뻤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꼴찌를 맴돌았고 나는 유모는 평범했지만 매년 성적 상위권을 유지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늘 나를 기준으로 그녀를 꾸짖었고 당연히 그녀는 나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 미움은 너무 깊어서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을 따르는 남학생 몇 명을 시켜 수업 후에 나를 구석으로 몰아세우려 했다. 하지만 나는 괴롭힘 당할 사람이 아니었다.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큰 소동이 벌어졌다. 그녀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고 우리 사이의 알팍한 이해마저 안전이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마주 앉아 있었다. 여전히 갈등 속에 얽혀 있고 여전히 대립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남자를 위해 바보처럼 굴지 않을 것이고 그녀가 승리의 행진이라도 하듯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비앙카, 넌 항상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행동했지만 결국 몇십 년 동안 남의 첩으로 살았잖아. 그게 안 부끄럽니?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얼굴에 드리워진 오만함이 약간 흔들렸다. 나는 차갑고 의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애정을 생각해서 호의를 베풀게. 상무, 가져가. 너희 둘이 남은 비참한 인생 즐기길 바랄게. 하지만 13억 원은 돌려줘야겠어. 한 푼도 빠짐없이. 내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비앙카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며 고개를 기울이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날 겁줘서 돈을 내놓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귀엽네, 스텔라. 정말 귀여워.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마치 우스꽝스러운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말했다. 그 돈은 상우 씨가 준 선물이야. 내가 돌려줘야 하지.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무식한 사람이 가장 두려움이 없지. 그녀는 내가 수십 년 동안 단순히 요리하고 청소하며 조용히 헌신적인 아내로만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법을 통해 나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충성심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통해서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불확실성, 즉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처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상우와 매트가 내 편이라는 이유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니. 눈을 떠, 비앙카. 상우는 평생 초라한 남자였어. 푼돈 아끼는 데는 능했지만 그 애에는 쓸모없었지. 매트, 그는 내 도움 없이는 취직도 못하는 철부지야. 내 인맥과 명성을 빌려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애송이라고. 내가 없으면 내가 익숙해진 이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다시 생각해봐.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공포의 흔적이 스쳤다. 아주 작은 균열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나에겐 충분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거기 그들이 있었다. 상무, 매트, 메이슨. 모두 문 밖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내가 나오자마자 그들 중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앙카에게 달려가 가장된 걱정을 쏟아냈다. 나는 문턱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더 이상 내가 속하지 않는 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 나는 건조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흘리며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나갔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다. 진실은 이랬다. 비앙카는 10년 전 상우와 내가 살던 아파트 바로 맞은편으로 이사왔다. 나는 상우의 오래된 장부를 다시 넘겨보았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내 돈을 다른 여자를 위해 쓰고 그것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기록해 둔 그의 모습이 우스울 정도였다. 그가 똑똑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매트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앙카를 자신의 또 다른 엄마로 여겨왔을지도 모른다. 내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며 마감에 쫓기고 있을 때 비앙카는 편리하게도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매트에게 잠들기 전 동화책을 읽어주고 쿠키를 구워주며 달콤한 미소로 나 대신 어머니 역할을 차지했다. 하지만 매트는 잊었을까? 고열에 시달리며 아파할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세상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밤새도록 곁에서 속삭이며 용기를 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첫 직장을 얻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전화를 걸고 얼마나 많은 부탁을 했는지 잊었을까?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희생이 단지 몇 개의 동화책, 몇 개의 간식, 그리고 잘 연습된 미소로 무게를 잃었다. 그들이 내가 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든 것을 모았다. 모든 서류, 모든 기록, 모든 증거를. 상호의 재정 장부와 우리 대화의 녹취록까지 모두 챙겨 변호사에게 보냈다.
사무가 이혼 서류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지 않는다면 법이 그를 강제하게 만들 것이다. 몇 시간 후 변호사가 직접 이혼 청구서를 들고 사무를 찾아갔다. 그는 내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사무와 비앙카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를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엔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엄마는 정말 돌처럼 차가운 사람이야. 아빠가 스트레스로 쓰러졌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밀어붙이겠다고. 엄마는 아빠를 죽이고 싶은 거야. 전화기 너머로 그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내가 느낀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무거운 감정뿐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전화를 조용히 닫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상처 입혔고 이제 와서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하려 했다. 마치 이 모든 금이 가고 생긴 상처가 모두 내 잘못인 것처럼. 웃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이러니했다. 나는 매트의 분노 어린 징징거림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고 그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은 변호사를 통해 처리되었다. 깔끔하고 신속하며 감정 없는 방식으로. 법정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사무와 비앙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살았다. 그들은 행복한 은퇴자의 역할을 완벽히 연기하며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사무는 심지어 소셜미디어 사용법까지 배웠다. 그는 페이스북에 근사한 저녁 식사 사진을 올렸다. 버섯을 곁들인 닭고기, 그릴에 구운 스테이크, 시저 샐러드, 레드와인을 곁들인 파스타.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하는 것,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는 캡션을 달았다. 쇼핑몰을 팔짱을 끼고 걸으며 활짝 웃는 그와 비앙카의 사진도 있었다. 한 사진에는 젊을 때의 사랑이 늙어도 곁에 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비앙카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다정함이 가득했다.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에게 함께 장을 보러 가자고, 시내를 산책하자고,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부탁했었다. 그는 항상 허리가 아프다며 너무 피곤하다고 했다. 나는 심지어 그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제 와서야 깨달았다. 그의 허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는 단지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의 작은 가정 행복 퍼레이드는 오히려 내 사건의 가장 유용한 부분이 되었다. 내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다. 모든 것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중재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내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 날짜가 정해졌다. 법정에 도착한 날, 상무와 비앙카는 함께 나타났다. 매트는 그들 바로 뒤를 따라 마치 충성스러운 경호원처럼 서 있었다. 그 순간 우리가 한때 가졌던 가족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다. 매트는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오다니 정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비앙카랑 아빠는 엄마한테 친절하기만 했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도대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내가 어떤 비틀린 동화 속 악역이라도 된 것처럼 날카로웠다. 악독한 아내, 쓴소리만 하는 어머니, 은혜를 모르는 늙은 여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를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나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상우의 장부, 거래 기록, 음성 녹취, 그리고 비앙카를 향한 그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의 스크린샷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내 사건은 빈틈이 없었다. 판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내려졌다. 비앙카는 상우가 내 개인 계좌에서 빼돌린 13억 5천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결혼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해소되었다. 40년간의 실수가 끝난 것을 알리는 것은 어떤 의식도, 서명도 아니었다.
단지 깔끔한 법적 판결문 한 장뿐이었다. 법정을 나서자 햇빛이 내 얼굴을 비췄다. 나는 고개를 들어 빛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깨끗하고 가벼운 느낌을 받았다. 자유로웠다. 나를 숨막히게 했던 삶의 문을 마침내 닫았다. 이제 나는 은퇴를 맞이했고 내 이름으로 된 집과 계좌에 돈이 있었다. 더 이상 구두쇠 같은 남편도 나를 단지 경제적 자원으로만 여기는 아들도 없었다. 처음으로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이제 매트와 그의 아내는 나의 도움을 당연한 의무로 여기며 감사 한마디 없이 전업부모처럼 나를 대했다. 그들의 태도는 점점 드러났고 비앙카는 점점 더 자주 화를 냈으며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리고 그녀가 키운 가인보호받은 아들 안드레는 자신의 어머니가 앙처럼 대접받지 못하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안드레는 통제를 잃고 메이슨을 심하게 밀쳤고 아이는 머리를 부딪혀 깨매야 했다. 그날 저녁 내 전화가 울렸다. 매트의 아내 릴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텔라, 더는 못 참겠어요. 안드레, 그 아이는 통제가 안 돼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는 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해요. 다음에 뭘 할지 두려워요. 저는 혼자서 이 집안을 꾸려가고 있어요. 메이슨은 반항적이고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이 집안의 어른들은 모두 소리 지르거나 침묵 속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좌절로 갈라졌다. 스텔라, 도와줄 수 있나요? 나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내가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아주길 바랐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지탱해주는 믿음직한 존재로서.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릴리의 눈물 어린 부탁을 조용히 들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릴리, 내가 너무 바쁘다면 메이슨의 등하교를 도와줄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미안하지만 안 돼.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 스텔라. 나는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넨 후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다. 바로 사진 촬영이었다. 나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나가 햇살이 풀밭 위에 드리운 그림자, 거리 모퉁이에 피어난 조용한 꽃들, 창문에 반짝이는 빛을 담았다. 서터를 누를 때마다 작은 기쁨을 병에 담는 기분이었다. 삶이 여전히 빛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처럼. 솔직히 말해, 나는 이전보다 더 행복했다. 사진 촬영 외에도 나는 다시 음식에 빠져들었다. 상우 밑에서 살던 시절, 저녁 식사는 종종 남은 수프 한 그릇이나 전날 데운 채소로 때우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내 부엌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향긋한 로스트, 갓 구운 빵, 풍미 가득한 타코. 각 요리는 나 자신을 위한 축제 같았다. 마치 내 새로운 삶의 직물에 색색의 리본을 엮어 넣는 것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 그리고 예술이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릴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울먹이며 말했다. 스텔라, 더는 못 참겠어요. 제발 며칠만 메이슨을 돌봐줄 수 있나요?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점점 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놀랐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혼란 속으로 다시 이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나도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진 마음이었다. 그래서 나는 승낙했다. 내가 메이슨을 데리러 갔을 때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들려오는 고성이 나를 멈춰 세웠다. 상우, 당신 믿을 수 있어요. 매트가 내 아들을 쫓아내려고 해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앙카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날카롭게 들려왔다. 안드레는 아프잖아요. 돌봄이 필요해요. 매트는 우리를 내쫓으려 하고 있어요. 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자 매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안드레는 30 가까이 됐어.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서 어린애처럼 살고 있다고. 그는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난 상관없어. 그는 나가야 해. 아니면 너희 둘 다 나가. 그는 소리쳤다. 내 아내는 내 아들을 돌보는 간병인이 아니야. 집안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 밖에 서서 그들이 가시하던 행복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다. 그들이 평화와 따뜻함이라고 착각했던 것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내가 조용히 참을성 있게 보이지 않게 모든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떠나자마자 그들의 가식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래에는 혼란과 불화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릴리에게 메이슨을 데리고 나와 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몇 분 후 그녀는 눈이 붉게 충혈된 채 떨리는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내 품에 쓰러지듯 안기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정말 더는 못해요. 비앙카와 그녀의 아들 메이슨까지 제가 다 돌보고 있는데 그들은 불평만 해요. 지난주에 그녀가 제 결혼 예물을 훔쳐 팔았어요. 안드레에게 새 옷을 사야 한다면서요. 안드레는 정말 건들 수 없어요. 메이슨을 괴롭히고 간식을 먹어치우고 심지어 한 번은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녀의 말은 울음 사이로 쏟아져 나왔다. 메이슨도 울며 그녀를 꼭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그들이 차츰 안정을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릴리의 어깨가 내려가고 메이슨의 미소가 천천히 돌아왔다. 공기 속에 긴장이 풀리며 내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때 매트가 주차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놓고 눈은 공허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좌절감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혼란 속에 갇혀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나는 매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메이슨은 며칠 동안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집 상황이 안정되면 데려다 줄게. 나는 릴리에게 차분히 말했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지쳐 보였다. 돌아서려는 순간 매트에 떨리는 목소리가 내 뒤에서 들려왔다. 엄마. 나는 멈췄다. 엄마, 내가 틀렸어. 정말 바보 같았어. 비앙카가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믿었는데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이야. 엄마, 돌아와 줄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태도는 이제 사라지고 진심 어린 해안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비앙카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지만 나 또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메이슨의 손을 잡고 걸어갔다.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그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 그리고 그가 애부인을 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순간이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침식시켰다. 먼 날이 지나 메이슨과 함께 있던 중 매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다급한 목소리였다. 아빠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있어. 제발 아줄 수 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인지 결국 병원으로 갔다. 몇 달 만에 본 상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초췌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피부는 창백하고 움푹 패여 있었다. 병상에 누운 그의 모습은 마치 말라버린 나무 같았다. 그의 눈이 나를 보자 약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손을 들려고 애썼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그의 눈에 고였다. 매트가 말했다. 비앙카가 아빠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아빠가 거절하자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아빠를 밀쳤어. 아빠는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고 그 후로 집안의 기중품과 전자제품을 모두 훔쳐갔어.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 의사 말로는 아빠가 다시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대. 매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너져 내리거나 적어도 뭔가를 느끼길 바라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마치 이미 수천 번 읽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처럼 모든 것이 익숙했다. 나는 결말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려 했다. 스텔라. 사무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으려 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에 닿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에는 즉시 눈물이 가득 찼고 그의 목소리는 후회로 떨렸다. 미안해. 그 순간 내가 뭔가를 느낄 줄 알았다. 연민, 복수심, 혹은 안도감이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이제 남남이야. 그 말과 함께 나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다.